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사법 관련한 공약 점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공약을 알아봤는데요. 집권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개혁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해 검찰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뒀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6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부천병 지역 후보자 토론회에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의 세월호 텐트 막말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대국민 상화를 통해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 밝혔고, 미래통합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의 징계안을 심의했습니다. 차 후보의 막말 논란, 실수일까요? 신념일까요? 앵커 브리핑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15 총선 사법 공약 점검,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법원과 검찰 관련한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법무부와 검찰 분리, 이를 통한 검찰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원과 검찰, 여당과 야당을 통틀어 사법공약 관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의 인사 및 예산 독립 공약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불공정개혁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와 함께 내놓은 공약으로 핵심은 현재 법무부가 갖고 있는 검찰 예산을 검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청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청만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여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통합당 공약인데, 더불어 검찰 인사도 법무부가 아닌 대검으로 이관해 검사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11명인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을 늘려 여기서 검사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통합당 공약입니다. 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차원이죠. 통합당은 나아가 현재 2년인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6년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검찰총장 임기 보장을 강화하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자 합니다. 통합당의 이런 일련의 검찰 독립성 강화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며 정권 관련 수사를 방해, 저지하고 있다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위선적인 검찰개혁 여론몰이와 인사학살로 탄압하고 있는 사태를 심각한 헌정질서농단으로 법조계에선 일단 미래통합당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검찰이 좀 독립적인 수사를 하려면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하는 게 맞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과 인사니까요. 그 권한을 대검찰청이 가질 수 있다면 아마 법무부로부터 좀 더 독립적인 그런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이 국회에 직간접적인 간섭을 받아 검찰 독립이 오히려 더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려면 국회의원 상대로 로비도 좀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검찰의 독립성이 역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나아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은 법무부 장관을 불러놓고 하는 질의를 검찰총장을 직접 불러 묻기 시작하면 그 부작용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 있다는 걸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총장은 수사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기관장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안 가고 있는 건데 검찰총장을 맨날 불러 수사를 하는 거 갖고 국회의원들이 따지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치적인 수사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런 거 하는데 맨날 불러가지고 괴롭히면 수사 진행도 어렵고 자칫 교각사루의 잘못을 범할 수도 있으니 검찰 인사와 예산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사실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으면서 국회 예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국회 예속되는 가장 중요한 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인데 그게 지금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법무부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질의 부작용만 걱정할 게 아니라 제도를 운용해볼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거리를 두고 서로 인사교류도 지금 점점 안 하고 지금 법무부도 비검찰 인사들을 대폭 기용해서 양기관 간에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검찰의 그 인사권과 예산권도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는데 통합당이 검찰 관련 여러 공약들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연내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행 여부를 끊임없이 감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법원개혁,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 견제할 수 있는 공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좀 더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법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으로는 법원 행정처 폐지 및 법원 사무처로의 전환, 대법원 사무국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현행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 사무를 다루는 합의제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사법행정 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보다 민주적인 사법행정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장 개인의 선이나 결단이 아닌 법과 제도로서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 법원 관련 공약의 골자입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에 비하여 법원개혁은 뒷전에 밀려있었던 감이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부디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결실을 맺고 민주당은 법원개혁에, 통합당은 검찰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법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내놓은 공약들이 실제 입법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4.15 총선 사법공약 점검,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최근 몇 년간 도입과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관련 공약을 장한지 기자가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선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일단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인력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10대 정책과제 가운데 공정사회 관련 공약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유용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거나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 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 유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및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 완화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불공정 행위 위반 기업에 대해 시정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반복적 위반 시 동장 선정평가 우수 등급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행정 조치도 강화합니다. 채찍과 함께 민주당은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 가운데 훈장 이상 표창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및 공정위 직권조사 유예와 법인세 혜택 같은 당근도 공약으로 더불어 내놓았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본사와 대리점 관계에서도 대리점 본사의 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대리점의 사업자 단체 결성권 보장과 계약 해지 요건 완화 등도 공약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기술 자료 요구와 유용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특히 기술 탈취는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혁신 성장의 견인차인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성장의 사다리를 끊는 주범입니다.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민주당이 공정사회 공약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공약을 내놨다면 통합당은 경제 활성화 관련 공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술 및 인력 탈취 등 중소기업이 달성한 혁신을 탈취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 통합당의 공약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법 집행을 강화해 고의적,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통합당은 공약집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짐이 되고 있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며 통합당은 또 공정거래법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놨습니다. 기업 집단 지정제도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 기준을 개선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 등 규제도 완화하고 공정위 법 집행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주당에 비해 통합당의 방점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해선 5배, 10배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상한선을 두지 않아야 실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3배까지만 배상을 한다라고 규정이 돼버리면 기업은 또 머리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기업이 내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익과 이게 걸렸을 때 손해를 비교를 해봤을 때 걸렸을 때 손해가 더 커야만 이제 불법 행위를 안 하고 적법한 행위로 나갈 수 있을 텐데. 강론에선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을 크게 완화하거나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 또는 탈취하지 않았음을 대기업이 입증하는 쪽으로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한도가 늘어나긴 했는데 기초적인 손해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문제됐던 얘기들, 그러니까 입증 책임 완화라든가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조사해보니 손해배상 소송 법률 지원 강화가 31.4%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명령제 도입 23.5%, 징벌적 손해배상 비율 상향 21.9%, 공정위, 법원의 사건 처리 기간 단축 12.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재판 가면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두드려 맞는다. 그러니까 빨리 합의하는 게 좋다. 이와 같은 그 관행을 수용을 하지만 한국에 오면 그래? 네가 재판해봐. 끌고 고생하고 결국 또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아. 여야가 모두 기술 탈취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갑질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건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다만 강론에서 실효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나 불타는 BMW 사태처럼 소비자를 상대로 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공약은 빠져 있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와 관련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4.15 총선 사법 공약 점검. 오늘은 군사법원과 군검찰,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관련 공약 취지와 내용, 배경 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여군 초급 장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간부 2명에 대해 항소시민 고등군사법원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지난 2018년 11월 28일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성소수자 여군 초급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소령과 B 대령에 대한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1심 징역 10년과 8년에서 2심 전부 무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 법률방송이 1, 2심 판결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는 행위는 성관계를 시작하면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동작이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팔목을 잡거나 몸을 누른 행위 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군사법원에 대한 이런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판결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민간인 피의자들은 석방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현역 군인은 80%가 석방된 게 단적인 예입니다. 이 같은 비판과 지적에도 군은 군 특성과 기강 확립을 위해 군사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군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군기 확립, 또 주의권 확립 이런 차원에서 군사법원을 두기 때문에 하지만 군형법 위반도 아닌 일반 형법 위반의 경우도 1, 2심을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럼 82%를 일반 형법이고 군형법은 18%. 그러면 절대 다수가 일반 형법인데요. 네. 그럼 굳이 그저 군사법원 둘 필요가. 일단 군사법원은 헌법 110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설치됐습니다. 둘 수 있다지 둬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통상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육군은 사단, 해군은 함대,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있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가 관할합니다. 그리고 보통군사법원은 법무장교인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영관급 장교가 심판관으로 재판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은 이른바 관할관으로 군판사와 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고 형량을 깎아줄 수 있는 확인 조치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행 여부를 떠나 군 내부 고발자 등은 어떻게든 강하게 처벌하고 그 반대의 경우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선 부대에 두게 되면 그 부대의 이해관계가 많이 개입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을 줬는데 관할관이 그냥 면제해버릴 수도 있고요. 1년으로 갈 수도 있고 제한도 없어요. 이런 지적을 감안해 민주당은 정치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군사법제도 개혁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는 폐지하고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이관하는 한편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고 민간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양형에 대한 심리는 아주 제한적인데 군사법원 양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2심이 바깥으로 민간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하고 2심까지를 군에서 처리하는 것은 민간 법원과의 어떤 밸런스 이런 문제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군 지휘관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군사법원을 아예 폐지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고 하면 중간 단계로는 적절한 의견 아니냐. 민주당은 군사법원 개혁과 함께 현재 일선 부대에 있는 군검찰도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옮기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군 특성상 군검찰제도 자체 폐지가 어려운 만큼 일선 부대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찾아주자는 취지의 공약입니다. 근데 상당 부분의 그 군 사법권에 대한 불신은 되게 검찰하고 헌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을 내보낸다고 해서 군 검찰까지 내보낼 수 있느냐? 심지어 군 검찰을 내보낸다고 헌병을 내보낼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아요. 미래통합당은 불공정 개혁 관련 공약에서 불필요한 행정조사 등 자의적인 공권력 남용 방지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세청이나 공정위, 금감원 등이 개인 혹은 기업을 상대로 한 행정조사에서 실질적인 피조사자 권익보호 기능을 마련하는 쪽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통합당의 공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규제 문제는 말이죠. 기업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규제가 많다는 것도 아니고 규제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의 오남용에서 고통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러고 그거는 상당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특히 공약집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폰 이미 제출 조사를 언급하면서 이런 불법 감찰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료 제출 요구 및 보고 요구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위법하게 취득한 자료의 행정조사 사용 배제 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청 자체 구제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나중에 사법부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뭐 기각하는 그 자체 결정을 행정청이 했을 때 기각 결정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할 수 있게 되거나 하면 구제 범위는 좀 넓어지겠죠. 지금 현재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서. 배경이나 동기를 떠나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공약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열리면 구체적인 논의와 입법 활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4.15 총선 사법공약점검 시리즈 오늘은 여성의 안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당의 여성 안전 관련 공약이 큰 틀에선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모든 공약이 다 그렇지만 관건은 공약이 헛된 약속으로 끝나지 않게 실행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두 당의 여성 안전 관련 공약을 전해드립니다. 영혼살인이라는 리벤지 포르노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음란물 황제 양진호 사건에서부터 성적인 길들이기, 그루밍 성폭력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진 심석희, 신유용 성폭력 사건. 그놈의 연인론, 미성년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 애를 추행한 건, 내가 그 애를 사랑한 건 사랑했기 때문이고 우린 연인이었어. 그 변명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자화상, 부끄러운 거울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으로 공론화된 위력에 의한 간음과 마약과 성범죄가 세트로 묶인 버닝썬 사건, 그리고 가수 정준영의 엽기 몰래카메라 대화방 사건. 처벌을 받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찍고 해도 내가 반성한다고 하고 자백하면 이렇게 나한테 약한 처벌을 하네? 그러면 뭐 괜찮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 유명 앵커에서부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레깅스 몰카 사건과 유명 BJ의 3년에 걸친 화장실 몰카 등 끊이지 않는 몰카 범죄. 요즘은 이제 뭐 초소형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성 화장실, 특히 이제 공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그런 그 촬영 장치들이 부착돼가지고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사건화되기도 하고 참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악마의 삶이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까지.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크고 작은 성범죄들이 터져나오며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감안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성범죄 등 여성 안전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약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 회복 지원이 크게 강화됩니다. 신속한 삭제를 위해 AI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시스템과 경찰청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적극 활용합니다. 몰카로 악용될 수 있는 변형 카메라 수입과 판매, 소지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변형 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 정보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나아가 성착취나 리벤지 포르노 영상물은 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도 처벌하고 사진이나 영상 합성 피해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 성범죄 사각지대 해소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법체계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방조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작 및 유통뿐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 모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적인 영상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으로 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촬영 동의가 없는 상관없는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 있는데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도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밖에 온 국민,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을 공포로 경악해 했던 신림동 CCTV 사건으로 대변되는 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공약들도 제시됐습니다. 전국의 CCTV와 112, 119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여성 안심 앱 구축, 범죄 취약자의 LED 조명, 비상벨 설치 등의 여성 안전 공약들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특히 지금은 경범죄로 최대 10만 원 범칙금이 고작인 스토킹을 별도의 범죄로 다뤄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지속적 괴롭힘, 이런 괴롭힘에 대해서 실제로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스토킹은 단독으로 처벌법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스토킹의 엄중함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밖에 현재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집에만 고지되는 성범죄자 전입 우편 고지 서비스를 1인 여성 가구에도 확대하는 등 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하는 동시에 경찰청 범죄 통계 시스템에 여성 1인 가구 범죄 통계를 신설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위력의 행사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비동의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간주하겠다는 건데, 실제 민주당과 통합당 등 여성 의원 4명이 2018년 관련법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여성계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실제 논의되고 발의될 경우 상당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세월호 텐트 막말을 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 당에 온 지 10하루째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며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앞서 지난 6일 녹화된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가 차 후보의 과거 세월호 막말 논란을 지적하자 대뜸 집단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인 땡땡땡 사건을 아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차 후보는 세월호 천막 내에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등이 집단 성관계를 맺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보도를 사실인 양 인용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차 후보는 같은 날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해 어떻게 자식 죽음 앞에서 땡땡땡을 해 라는 발언을 하는 등 차 후보의 막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차 후보는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 15일에도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족들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차 후보는 SNS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긴 했지만 사과문을 올리기 1시간 전 유튜브 김문수 TV에 나와 차명진이 막말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저 혼자 외로우니까 지켜달라. 페북에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텐트 막말 하루 전인 지난 5일에도 차 후보는 페이스북에 우리 만화님은 초인입니다 라며 어제 나란히 서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인간이 지나가면서 세월호 막말이나 하지 마라고 야지를 놓자 정색한 아내가 땡땡땡이나 해명하시죠 라고 되물었다고 적었습니다. 국민 성금, 국민 세금을 수억씩 받고 스스로 국민 성질하며 신성시한 세월호 천막 속에서 그딴 문란한 행동이나 하니 국민이 이제 지겹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편드는 것, 희생당한 아이들을 2번 죽이는 짓이라는 게 차 후보가 전한 자신의 아내의 말입니다. 자신의 아내 발언에 대해 차 후보는 그 인간이 꽥꽥 소리를 지르고 달아났다. 꽉 막힌 제 속이 마치 활명수 마신 것처럼 뻥 뚫리는 순간이었다. 나더러 팔불출이라 해도 괜찮다고 흡족해했습니다. 가히 부창부수의 전형이라 할 만합니다. 세월호 텐트 발언이 알려지며 비난이 쇄도하던 어제도 차 후보는 페이스북에 저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도 않고 또다시 막말 프레임을 씌워서 저를 매도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이용해 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 권력을 누리려는 자들과 국민의 동병상련 덕분에 세금과 성금을 받아놓고서 스스로 성역시하는 세월호 텐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벌인 자들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 차 후보의 거듭된 주장입니다. 차 후보는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저의 바른말을 막말로 매도하는 자들의 준동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유권자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뚜벅뚜벅 앞으로 가겠다는 희망과 각오를 다졌습니다. 차 후보의 글엔 국민은 당신 편이라는 등의 응원 댓글도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차 후보의 세월호 독설과 막말은 실수가 아니고 가슴속에 꽉 들어차 있는 신념이 어느 순간 어떤 계기만 있으면 툭툭 튀어나오는 일종의 확신범처럼 보입니다. 세월호 막말 외에도 차명진 후보는 현 정부를 기생충 좌파라고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나 문재인이라고 표현해 장애인과 대통령을 싸잡아 비하하는 등 기행 수준의 숱한 막말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징하게 헤쳐먹는다 발언으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걸 제외하곤 꿋꿋하게 미래통합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당 지도부가 자신을 막말로 매도하는 자들의 준동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차 후보의 희망과 달리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모두 강도 높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선긋기에 나섰고 당 최고위는 윤리위 소집을 결정하며 사실상 제명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앞서 어제 이진복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 후보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징계 신중론도 있었는데 세월호나 현 정부, 문 대통령 등에 대한 차 후보의 독설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가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차명진 후보나 그 지지자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어떤 나무도 홀로 자라는 나무는 없고 흙과 물, 자양분 없이 자라는 나무는 없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닌가 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 액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누군 주고 누군 빼고 할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전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발언인데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4조 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애초 돈으로 총선표를 사려 한다고 강력 반발했던 미래통합당도 분위기가 180도 싹 바뀌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어제 오후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국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긴급제한 명령권을 발동해 금융기관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일주일 이내로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소득 하위 70%까지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현금이 아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정부 발표안보다 지급 시기와 액수, 방법 모두 훨씬 급진적입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짐짓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별도의 참고 자료를 내고 비상시국에 발동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공히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애초 소득 하위 70%까지 주기로 한 정부 여당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대상을 가리는 통계와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복지 정책을 시행해 본 경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 차별 같은 문제, 전세 살며 차 한 대 굴리는 자영업자는 못 받고 강남에 아파트 있는 공무원은 받고 알바 대학생은 못 받고 부자 부모 둔 대학생은 받고 같은 온갖 경우의 수들에 구멍이 생겨났습니다. 기준 보험료에서 1, 2만 원을 더 내 탈락하는 언저리 사람들은 앙앙불락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엔 보험료를 깎아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애초 소득 하위 50% 정도에서 정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요구해서 70%로 올렸는데 올리고 보니 민주당 입장에선 총선 앞두고 돈 주고 표 깎아 먹는 이율 배반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무튼 정치 상황은 빼더라도 여야가 모처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포퓰리즘이 아니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정부는 이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오늘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 인터넷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검색어로 보는 법조 뉴스에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포털 사이트를 장악한 검색어는 바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10만 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제 지급 접수가 시작되자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혼란 방지와 행정력 낭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별도로 지급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용인, 성남 등 노대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접수를 받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끝난 다른 시군들은 추후 별도로 접수를 받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 접수 시작과 함께 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허위 정보도 덩달아 급속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재산과는 아무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뒀다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내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며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도 불문하고 지급합니다. 집안에 한두 살짜리 아기가 있어도 다 10만 원씩 지급 대상입니다.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확인 문자가 오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가 재난기본소득을 각 지역 화폐카드나 신용카드에 입금시켜주는 식으로 금액을 쓸 수 있는 건데 신용카드나 지역 화폐카드가 없는 경우엔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받으면 됩니다. 선불카드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이뤄지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나머지 가족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도 가능하고 신청서에 위임 여부 작성란이 있어서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전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나면 다른 복지재원이 고갈될 거라든지 경기도가 빚더미에 앉게 될 거라는 지적도 있지만 경기도는 통상적인 재정운용 범주에 포함되는 수준으로 그 같은 걱정은 기우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도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였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오늘 채널A와 현직 검사장과 유착 및 협박성 취재 논란과 관련해 해당 기자와 검사장을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민원연은 오늘 오전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 현직 검사의 협박죄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기자와 현직 검사가 서로 공동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형법 283조에서 정한 협박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민원연 고발장 내용입니다. 민원연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전에 사전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이모 기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편지와 발언 녹취록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그런 해악은 누구나 공포감을 느낄 만한 것이라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는 것이 고발장 제출에 참여한 법무법인 덕수 이대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이모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 대리인과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말하라고 이철 전 대표 측을 사실상 협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원연 김서중 상임공동대표는 검찰 고발장에 성명불상 검사로 기재된 현직 검사장의 신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하며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검찰 고위간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와 기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자가 협박으로 취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기자가 있는 언론사는 언론으로서 사망 선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김서중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오늘 고발도 그런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제재의 일환이라는 것이 김서중 대표의 설명입니다. 민원연이 성명불상 검사로 고발장에 기재하고 신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 민원연도 언론도 일반 시민들까지 거론되는 그 검사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에선 채널A 이모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실명을 적시한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과 방송, 언론에선 여전히 이모 기자고 현직 검사장으로 표기될 뿐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이와 관련 사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두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며 저하고 이철 씨는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신문마다 다 나고 방송마다 다 얼굴이 다 나오고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분들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인가 라고 꼬집었습니다. 해리포터에서 그 존재를 누구나 알지만 언급하면 안 되는 금기의 존재인 볼드모트의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을 빗대 현 상황을 꼬집은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유시민 이사장이 지상파 라디오에서 실명까지 다 공개한 마당에 언필칭 언론들만 계속 이모 기자, 현직 검사장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 역설을 넘어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합니다. 검사장 정도면 이른바 공인이고 사안도 검언 유착에 관한 것으로 공익에 대한 것인데 언론들은 왜 이름 공개를 안 하는 혹은 못하는 걸까요? 추정컨대 괜히 실명 언급했다 명예훼손으로 역력 골치 아픈 일 당할 필요 없다.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먼저 나설 필요 없다. 이런 암묵적 공감 아닌가 합니다. 재판 가면 공익에 관한 보도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할 순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피곤하다. 뭐하러 사서 고생을 자초하냐. 이런 분위기 아닌가 합니다. 검찰하고 괜히 척질 필요 있나 하는 생각도 암암리에 있지 않나 추정합니다. 강성범 씨가 럭셔리 칼럼인가 이걸 딱 찍어서 얘기하더라. 남의 인생을 파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스크래치도 안 당하려고 하면 되느냐. 이런 말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자기들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고소하든가. 그럼 된다. 유시민 이사장이 MBC 라디오에서 그 기자와 그 검사장의 실명을 공개하며 두 사람을 상대로 한 말입니다.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흉악범들의 실명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앞서 기세 좋게 공개하는 언론이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선 왜 꿋꿋이 익명을 고수하는지, 당당함과 직업적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는지 착잡하면서도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고소하라. 앵커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 유착 의혹을 대검 감찰본부가 아닌 인권부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일단 선후 관계를 보면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지난 7일 휴가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휴대폰 문자로 보고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녹취록 전문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며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에게 근거 없이 감찰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시를 한동수 본부장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8일 출근해서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윤 총장이 감찰본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어제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 의도와 배경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수 본부장이 감찰 착수를 휴가 중인 총장에 문자로 보고한 것이 적절한지와 관련해선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에 관해 감찰본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 뒤 대검 감찰부를 검찰본부로 격상하고 검찰 외부 인사를 본부장으로 위촉하며 감찰본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윤 총장이 감찰본부의 감찰 착수를 보류시킨 근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검은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중요 감찰 사건의 감찰 개시를 감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운영 규정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검 인권부와 감찰본부의 업무 성격과 권한 등은 많이 다릅니다. 대검 인권부는 전임 문무일 총장 시절인 2018년 7월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강압수사 등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채널A와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은 일단 수사 인권 침해 사안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은 채널A 현직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큰 틀에선 인권 침해에 들어가긴 하지만 엄밀히 보면 이른바 정치검찰, 검찰 정치, 검사의 정치 관여 의혹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부장과 감찰본부장의 면면도 사뭇 다릅니다. 이수건 대검 인권부장은 검찰 내에서 이른바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정치적인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진보적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검찰 출신도 아니고 전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탁한 인사로 윤석열 총장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습니다. 여기에 감찰본부장 산하 부장검사 이상 고위검사의 감찰을 전담하는 감찰 3과가 지난 2월 신설됐는데 연수원 30기 허정수 감찰 3과장은 1988년 50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 점거 시위를 벌인 운동권 출신으로 검사 임용 당시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또 감찰 3과 소속 연구관인 32기 전윤경 검사는 추미애 장관 임명 뒤 꾸려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현직 부장검사급으로 유일하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허정수 감찰 3과장과 전윤경 연구관은 모두 지난 2월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이 대검 감찰본부로 보낸 검사들입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선 여러모로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연 검사 대리인이자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김필성 변호사는 윤 총장이 이수건 인권부장에게 조사를 맡긴 데 대해 정치적 감각을 갖고 마사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게 지금 단순한 인권 침해 이상의 정치 관여 또는 선거 관여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감찰이 직접 들어가서 감찰이 해야 할 일을 인권부로 넘긴 이유가 의문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인권부장 쪽이 좀 더 통제하기 쉽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김필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결국 최측근 검사장에 대해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썼습니다. 대검은 감찰 중단이 아닌 대검 기조부가 해오던 감찰 착수 전 진상조사를 인권부에 다시 넘긴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진상조사와 감찰을 굳이 분리해서 우회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찰본부가 감찰 착수 의사를 밝힌 마당에 그냥 감찰본부에 맡겨뒀으면 될 일을 윤석열 총장이 왜 굳이 사서 오해받을 일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과 의문이 어쩔 수 없이 듭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기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경기 김포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는 67살 이모 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로 전기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한 해 30마리 정도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가축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으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도 김 씨의 손을 들어줘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정도의 고통에 가깝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잔인한 방법의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전기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 도살하는 게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전기 쇠꼬챙이 도살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겁니다.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 함양을 침해할 위험성을 가진다는 게 파기환송심 판시입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오늘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 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개에 대한 전살법은 잔인한 행위라는 게 우리 법원의 판결이지만 전기를 이용해 도살하는 전살법은 가축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도축 방법입니다.
연간 1,400만 마리 이상의 돼지와 7억 마리 이상의 닭이 이 전살법을 통해 기절된 뒤 도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제3고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실은 식용견을 기르는 산업이 존재하고 현재 적법한 산업이고 부정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개 식용을 합법화해 법과 제도, 테두리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개 사육농장의 실태 또한 잘 알고 있으며 사육시설, 도축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개 사육농의 업종 전환 등을 실제로 준비해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정부와 국회가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말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즉각 개 식용 산업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사양화되는 사업에 헛된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을 뜬장에서 고통받으며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다 생을 마감하는 대한민국 수십만 마리의 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박완주 의원에 대한 비판입니다. 반려견과 식용견을 분리해 식용견의 경우엔 돼지나 소처럼 합법적인 도축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입장입니다. 반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개 따로 있고 사람에게 먹히기 위해 태어나 길러지는 개가 따로 있냐. 논의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입니다. 접점은 없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한결로 보는 세상입니다.